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일요일 날이죠. 2025년 12월 7일 오전 9시 7분입니다. 이제 예나 시기 여기를 할 차례죠. 그러므로 이제 헤겔은 강단 철학자로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길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1800년에는 용기를 내어 연락이 끊겼던 예친구 셸링에게 교수 임용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 사이 셸링은 철학계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는데 셸링은 무명의 가정교사에 불과했던 예친구 헤겔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헤겔은 곧장 셸링이 있는 예나로 가기 위해 짐을 꾸렸다. 셸링의 추천을 받아 예나 대학의 교수 임용 시험에 도전한 헤겔은 행성들의 궤도에 관하여라는 교수 자격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했다. 그리고 겨울 학기부터 임시 강사 자격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헤겔은 첫 해에 비대화 셸링의 철학 체계 사이를 출간하면서 학문적으로 셸링의 추종자가 되었으며 1년 뒤인 1802년에는 셸링과 함께 철학 비판 저널이라는 학술지 편집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렵 셸링은 동료 아우구스트 슐리겔의 아내 카롤리네와 연애 끝에 결혼하면서 이를 역겹게 지켜보았던 주위 동료들에게 배척당했다. 슐링은 도망치듯이 비르츠부르크 대학을 떠났고 이렇게 됨으로써 헤겔과도 멀어졌다. 그러니까 슐링과 헤겔은 참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셸링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나 대학 교수의 임용 시험에도 이제 도전했다. 이러니까 헤겔을 추천해 줄 정도였으니까 인간적으로 상당히 가까웠다. 이런 얘기죠. 이제 홀로 서게 된 헤겔은 자신의 미래 전체를 걸고 자기 자신이 책을 써서 지식인들의 사회에 우뚝 서야 했다. 그리고 헤겔은 철학사의 길이 남을 책 정신현상학을 1807년에 발표한다. 정신현상학은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어준 출세작이자 이후 그를 대표하는 책이 된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쓰면 쓸수록 원고가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진 바람에 출판사에 원고를 전달하기로 한 날짜를 번번이 어길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헤겔이 정신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장을 서술하고 있을 때 예나 중심가는 프랑스군이 일으킨 전쟁으로 포격을 당하고 있었다. 헤겔은 자신의 집 창문 밖으로 나폴레옹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는 황제가 그 세계 영혼이 도시 외곽에서 말을 타고 정찰한 모습을 보았네. 그러니까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제 독일을 침략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폴레옹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도 했다잖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참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러시아도 쳐들어갔었고 또 이 독일도 나폴레옹이 쳐들어갔었다 이 말이죠. 전쟁은 예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학의 신입생은 줄어들었고 그만큼 헤겔의 급여도 줄어들었다. 그러는 와중에 가정부 요한나 브루크 하르트와의 사이에서 사생아 루드비 피셔가 태어났다. 이 헤겔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와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생아까지 이제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돈이 부족해진 헤겔은 어떤 형태의 일자리를 얻어야 했다. 헤겔은 다른 대학 교수 자리를 절실하게 찾아다녔으나 구하지 못했고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밤베르크에 있는 신문 편집자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신문 편집자로서의 생활은 수입도 괜찮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해 주었지만 그래도 헤겔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대학을 자신의 천성적인 고향으로 여겼다. 헤겔은 바이에른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친구 니트 하모에게 대학 임용에 관해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고 1808년에 니트 하모는 헤겔에게 뉘른베르크에 있는 김나지움의 교장직을 맡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헤겔은 비록 원하던 대학 교수 자리가 아니지만 신문 편집자로서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다. 이 김나지움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말을 한다면 이제 중고등학교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겔이 대학 교수 자리를 그만큼 간절히 원했었는데 대학 교수 자리란 것은 헤겔 시대나 지금이나 이 대학 교수라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안정된 자리고,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이고 하니까 서로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는 경쟁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자리는 한정돼 있고 원하는 그 대학 교수직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대학 교수에 도전했지만 뜻을 못 이루고 결국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이제 교장직을 맡는 그것으로 이제 되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겔이 철학자라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이 여러 다른 학문들은 말이죠. 여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철학이란 건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을 원하는 분야가 크기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요. 꼭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 인성이 어떠냐면은 되게 이렇게 한마디로 유머가 좀 없고, 허튼 소리 안 하고, 어디 가나 이렇게 이제 점잖 빼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철학을 전공하거든요. 철학을 좋아하고, 그걸 또 전공한다 그죠. 근데, 그렇게 유머도 별로 없고, 아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어디 가나 다 점잖 빼고, 이러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사회에서 써먹을 분야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성이나, 그 학문이나 이런 걸 볼 때, 대학 교수가 딱이다 이거죠. 그거 외에는 별로 할 자리가 없다. 헤겔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헤겔이 그렇게 대학 교수라는 그 직을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뉘른베르크 시기 헤겔은 김나지움의 교장직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예비적인 철학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담당했다. 그는 학교가 특정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훈련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방향을 잡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이 보편적 교양인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승열이가 남자잖아요. 남자다, 분명히 그건 남자다 그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라는 건 여성을 좋아하게끔 돼 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남성이라는 그 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성들을 좋아합니다. 여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쓸데없이 내가 바람을 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유튜브로 시청할 때도요. 그러니까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 그걸 내가 많이 시청한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오스트리아 출신 여성이 한국에 와서 사는 여성이 그 유튜브를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내가 놀란 게 하나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말이죠, 대학원까지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교육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듣고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이 예전엔 국민학교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 무료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 오스트리아가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뭐 자식을 낳아도 교육에 큰 돈을 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겠죠. 그걸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오스트리아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무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느낀 점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여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영주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영주권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자를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거든, 한국에 와서. 근데 그 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또 비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면 그 비자 기간만 체류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영주권을 얻었다고 하니까 뭐 국적은 그대로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정해진 기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한정 한국에서 이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인색했다. 심지어 학교 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해겔은 니트 하모에게 학교 상황을 보고하면서 화장실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공공교육의 새로운 차원이며 나는 그 중요성을 이제야 깨달았네. 이를테면 교육에 있어서 엉덩이의 중요성을 말했대. 그러나 이 모든 현실적인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해겔은 김나지움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아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교장으로서의 성공은 해겔에게 고위층 사회로 접근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는 고위층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사교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모임에서 해겔은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인 폰투어 가문의 사람을 만났고 그 인연으로 만난 마리 엘레나 수잔나 폰투어와 1811년 9월 15일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해겔이 이제 상류층 그 사교 모임에 나갔다가 아내를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 시기 해겔은 자신이 맡은 철학 수업에서 김나지움 학생들에게 논리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수업 내용과 그동안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논리학 제1권을 1812년에, 제2권을 1813년에, 제3권을 1816년에 차례대로 출간했다. 해겔에 따르면 논리학은 모든 철학을 작동시키는 기초이면서 자기 자신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기획이다. 그러므로 그의 철학책의 핵심은 더 이상 정신현상학이 아니라 논리학의 학이 차지하게 된다. 논리학에서 해겔은 사유와 존재를 판단하기 이전에 통일되고 근원적인 의식을 전제한다. 이른바 순수한 알미다. 하지만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사유 속에서 다양한 역설과 긴장들을 자신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만들어낸다. 한편 역설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각각의 판단들은
오직 더 큰 추론 속에서 유의미해지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추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장 큰 추론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헤겔은 이를 이성들의 공간 또는 이념이라 부른다. 이 이성들의 공간은 개별 판단에 의한 논리적 역설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큰 전체로서 다시 사유와 존재의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것은 주관적인 개념인 동시에 객체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이성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장 큰 추론이므로 이 이성 외부의 기준으로 존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이성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개별적 판단이 비록 한계를 가지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의 판단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모든 규정은 부정이기에 통일된 이성들의 공간에서 각기 부분으로 위치할 개인들이 그 자신의 부정성을 끊임없이 산출해야 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부정성은 스스로 생각하기, 즉 자유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헤겔은 그 논리의 학이라는 데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사유와 존재를 판단하기 이전이 통일되고 근원적인 의식을 전제한다. 사유와 존재. 사유와 존재라는 그런 명제를 굉장히 헤겔은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유와 존재를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된 그런 아주 원초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베를린 시기, 헤겔이 높아진 평판과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1816년에 마침내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헤겔에게 교수 자리를 제안했다. 보수에 관해 잠시 협상을 한 후 헤겔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느덧 46살의 중년이 된 헤겔은 하이델베르크에서 화목한 가정과 직장에서의 교수 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죠. 여기서 아마 헤겔은 굉장히 행복한 기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딱 이 대학 교수가 딱 맞는 직장인 거죠.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인성,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인성, 이런 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대학 교수라는 직책이 딱 맞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대학 교수직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 시기에 헤겔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가 참 빛나는 시기였다고 그렇게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겔을 둘러싼 세계는 변했고 그에 상응하여 헤겔의 생각과 체계도 변했다. 이제 헤겔은 자신이 혁명을 말하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혁명을 어떻게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철학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1817년에 발표한 철학대계에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립된 근대적 이념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이 시절에 헤겔은 헌법에 관한 논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스스로 객관정신이라고 말했던 사회제도와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런 와중에 프로이센 문화부 장관으로 막 임명된 알텐슈타인이 베를린으로 헤겔을 부르자 헤겔은 1818년 베를린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헤겔은 베를린 대학에 있으면서 독일 국가들이 어떤 헌법을 가져야 되는지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법철학 요강을 1820년에 발표한다.
이 책에서 해겔은 자유, 자체에 대한 우리 신념이 어떻게 국가와 법에 의해 조건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해겔에 따르면 자기 비판적인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이 이성적 생각과 자유에 따라 서로가 다른 개인들과 유기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전체의 구조 속의 한 지점을 찾아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은 미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전체는 민중이 집단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즉 전체는 오직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유롭고 집단적으로 창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에 의해서만 기획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법률적, 규제적, 조합적 구조들이 전체의 윤리적 권위를 부여할 때 개인은 그 권위를 기준 삼아 전체를 조망하고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해겔은 이 전체를 국가라고 보았다. 이것은 정치 철학을 역사 철학으로 몰고 간다. 왜냐하면 이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역사적으로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겔은 세계사의 철학에 관한 짧은 몇 단락으로 법철학 요강을 종결지었다. 그리고 해겔은 후에 일련의 강의를 통해 이것을 확대했다. 말년. 해겔은 어떻게 말년을 보내게 되는가? 말년이라니까 그러니까 노년기를 얘기하는 거죠. 해겔은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걸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역사 철학, 예술 철학 등의 강의는 성공적이었고 해겔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래서 해겔이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벌이는 철학 강의 이런 게 점점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해겔이 점점 대학 교수로서 유명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해겔이 강의실에 들어서면 웅성거리던 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심지어 너무나 조용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학생들이 막 이렇게 웅성거리고 떠들다가도 해겔이 이 강의하러 들어오면은 아주 순식간에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 하나를 딱 떨어뜨리는 그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조용한 정막이 흘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해겔이 얼마나 그 대학 교수로서 명성을 날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해겔 고유의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농담들은 도시 전역에 빠르게 퍼져서 실제로 거의 모든 곳에서 그의 사변적인 표현들이 쓰여졌다. 대학의 건물벽이나 담장에는 분필이나 연필로 해겔의 말들이 적혀 있곤 했다. 당신 해겔이 한 말 들어보았소? 는 베를린 사회의 일상적인 말이 되었다. 해겔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쇄도했고 자신의 작품을 읽고 대학에서 좋은 말을 해달라거나 한번 만나달라고 하는 등의 편지를 해겔은 정기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해겔은 대학 교수라는 그런 직함을 뛰어넘어서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연예인과 같은 그런 인기까지 누렸다 이거죠. 그건 연예인 아닌 연예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딜 가나 해겔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 그죠. 이 무렵 해겔은 책을 펴내지 않고 오직 강의를 통해서만 자신의 체계를 세워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겔의 강의를 받아 적은 노트의 사본은 사람들이 늘 찾는 품목이었다. 1826년에는 제자들이 마련한 해겔의 깜짝 생일 파티가 지역 신문에 실렸다. 프로이센 국왕 프리디 빌레름 3세는 해겔의 생일을 보던 신문 기사를 읽고 화를 냈다.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국왕이 통치하던 나라였다. 근데 이 나라가 바로 지금 독일의 전신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이죠.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듯이 독일도 그런 거죠. 예,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독일의 전신입니다. 헤겔의 생일을 보던 신문기사를 읽고 화를 냈다. 자신의 생일 파티에 대한 보도와 비교할 때 헤겔의 생일 파티가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했다는 이유였다. 그리하여 왕은 내각령을 공표하는 이 시점 이후 개인의 생일에 대한 신문 보도를 금지했다. 얼마나 헤겔이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신문을 보면 그 당시 신문을 보면 그 당시 왕이 프리드리 빌레름 3세였었는데 프리드리 빌레름 3세보다 이 헤겔 이야기가 더 많은 지면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이 차지하는 뉴스 지면보다 헤겔에 관한 지면이 더 많은 지면을 차지했다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헤겔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말 그 이름 있고 중요한 사람이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830년에 드디어 베를린 대학의 최고 행정직인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더군다나 대학을 감독하는 정부의 전권대사로도 임명되었다. 그러나 1829년 들어 나빠진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상부 위장관 질병으로 인해 가슴 통증이 심해졌고 빈혈로 인해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럼에도 강의는 꾸준히 진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통증이 몰려와 하루 종일 가슴 경련과 복통을 호소하다가 그 다음 날인 1831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에 세상을 떠났다. 하이네에 따르면 이 보면 말이죠. 하이네라는 건 시인입니다. 신. 이 사람도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임종 직전 유언으로 헤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를 이해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잠시 후에 분하다는 듯이 다시 말을 덧붙이면서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일어나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틀 뒤 치러진 11월 16일 장례식은 거대한 행렬을 이루었다. 헤겔의 시신을 실은 마차 뒤를 학생들과 도시 전역에서 모인 수많은 애도자들이 뒤따랐다. 심지어 헤겔의 반대자들도 그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헤겔 자신의 소망에 따라 도로테아 공동묘지에 있는 피테 옆에 묻혔다. 헤겔이 죽은 지 12년 후에 미쳐버렸던 그의 절친한 친구 힐덜린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헤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방문객의 질문을 받고는 중얼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해댔다. 분명한 것은 이 말이었다. 절대자요. 피테. 예나 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네요. 이 사람도 철학자네요. 피테. 지금 30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상. 헤겔은 특히 철학자 중에서도 철학 체계가 방대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독일 현지를 제외하면 그의 철학적 면모들 중 일면만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때 영국에서 유행하던 헤겔은 그의 논리학적 일면이었고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헤겔이었다. 헤겔은 칸트, 피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의 전통에 있는 철학자로서 헤겔 이전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칸트는 대륙의 합리주의 철학과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을 종합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오성의 12가지 범죄를 통한 인식과 사물이 일치되는 것을 진리로 긍정했으며 경험되지 않은 명제는 증명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경험되지 않은 명제는 증명될 수 없다. 인간 인식의 조건과 한계를 분명히 지은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륙의 합리주의 철학에서 말한 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명제들은 말 그대로 형이상학으로 남게 되었다. 모든 명제는 경험을 통하여 고기도 안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러나 칸트는 오성에 의해 경험이 될 수 있는 자아와 달리 자아를 인식하는 자아인 초월적 자아의 구분을 짓고 초월적 자아에 인간이 존재론적인 존엄성을 부여한다. 초월적 자아에 의해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우되어야 하며 그리고 외부적인 것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닌 자신의 자유를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존재론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초자아. 초월적 자아라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애매하고도 어려운 얘기인데 누구나 사람은 자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사람은 자라는 그런 의식 세계가 있는데 그 자라는 의식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 자아라는 것은 어떤 상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는 어떤 그 정신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초월적 자아라는 것은. 그 뭐 교육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이런 단련, 수련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 자아, 평상시의 자아를 초월하는 이런 그런 세계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텐이 이런 자아의 구분을 자아, 비하, 절대 자아로 포섭한다. 칸트가 인간이 인식 조건과 한계를 구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도덕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존재론적 근거로서 초월 철학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피테는 절대자아가 자아를 통하여 자신의 자유를 실현한다고 말했다. 자아는 비하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절대자아를 포섭하는 존재인 것이다. 슐링은 절대자아 개념을 더 확장하여 절대자는 단순히 인간 자아에 의해 그 이념을 실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애화되어 사물을 산출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절대자로부터 사물이 산출되고 그 사물은 잠재태로서 존재하며 종국에는 사물로부터 다시 절대자로 복귀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서 절대자는 자신의 이념을 실현한다. 슐링은 절대자는 인간에 의해 포섭되면서도 동시에 자연을 산출하는 절대자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변증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정, 반, 합으로 발전된다.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변증법입니다. 정반합. 그러니까 정반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라고 난 봅니다. 이것은 컵이다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컵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그냥 컵을 컵이라고 말하는 논리가 정이다. 그리고 반이라는 건 뭐냐? 이건 컵이 아니야. 컵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만 하는 이 시각적인 현상일 뿐이고 실제는 이게 컵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그런 생각이 반이다 이겁니다. 반. 뭐에 반대하는 반. 그 다음에 다시 합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이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유리컵이다. 우리가 눈으로 딱 유리컵이라고 보여지니까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의고 반이라는 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컵이라고 보여질 뿐이지 진짜 이게 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이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컵이라고 얘기하는 논리와 컵이라고 보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규정일 뿐이다. 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반이고. 그러니까
정과 반이 합해서서 합의를, 논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합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한다. 그것이 이제 변증법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절대자로부터 사물이 산출되고, 그 사물은 잠재태로서 존재하며, 그러니까 절대자로부터 사물이 산출된다는 것은 이건 정입니다. 정. 그 사물은 잠재태로서 존재하며, 그 반. 종국에는 사물로부터 다시 절대자로 복귀하는 이것이 이제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변증법이란 논리는 그렇게 정반합 과정을 통하는, 그러니까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변증법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대자의 개념은 헤겔에게 비판을 받는다. 헤겔은 슐라이머 마호나 셸링과 같이 신에 대한 직관에 머물거나 단순히 이 세계를 유한자와 무한자로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계와 역사를 절대자의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의식, 자기의식, 이성, 정신, 종교, 절대지의 과정을 거치며 유기체와 같이 생명력을 지니는 것이 진리요 절대자의 현현인 것이다. 그렇게 인간의 사회와 역사는 주관적인 부정성을 지향하여 절대 정신의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의식. 여기 보면 의식, 자기의식, 이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성을 지향하여 절대 정신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반합의 논리, 일종의 정반합의 논리다 이런 얘기죠. 이때 절대자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이 세계와 철저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에 실현된 잠재태로서 존재한다. 그러게 그 유명한 헤겔 법 철학의 문장,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독일 관념론에서 이성은 합리적 사고의 이성만이 아니라 신이 창조하고 주재하는 이 세상의 신적인 질서까지 포섭하는 인식론을 말한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현실적인 것은 그렇게 곧 이성적이다라는 말이다. 인간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절대지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운동의 과정에서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타자, 즉 부정성은 그 존재 자체가 말소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향을 통해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다. 헤겔을 단순히 정반합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여기 나오는데 헤겔의 논리를 반드시 정반합 이론으로 또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A 플러스 B는 C와 같은 변형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인식론부터 출발하여 인간과 사회의 관계,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 모두 다 그와 같은 불완전한 부정성을 포섭하여 발전해 나가는 진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발전을 위한 포섭을 전체주의라고 비판해 왔지만 최근에는 부정성의 개념에 포착하여 다시 헤겔이 부각되고 있다. 헤겔이 스스로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말했듯 철학 연구는 결과를 완성해내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과 운동인 것이다. 넓게 보면 결국 헤겔이 비판자들은 헤겔이 이미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끊임없는 과정과 운동인 것이다. 끊임없는 과정과 운동이다. 이것이 동양의 주역사상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동양의 주역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변화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주역이거든요. 주역에서 뭐라고 합니까? 극양. 양이 극에 따르면 양이 계속 양으로 발전하다가 양이 아주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음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양이 극에 따르면 음으로 변하고 또 음이 극에 따르면 양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은 계속 순환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모든 물건이란 것은 음양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음은 극음이 됐을 때 양으로 변하고 양은 극양이 됐을 때 음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휴지였는데 오늘도 휴지다. 아니 이게 무슨 변한 게 있느냐. 그렇지만 주역 사상으로 볼 때는 어제 휴지와 오늘 휴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끊임없는 과정과 운동인 것이다. 이게 이 주역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역에서 말한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극양은 음으로 변하고 극음은 또 양으로 변한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그 순환 속에서 세상 만물이 탄생되고 소멸되고 가고 그러면서 발전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 동양의 그 사상이 서양의 철학 사상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이 영향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